원방도 있고요.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론 4주차 사례관리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난 안 보여. 사회복지사는 이제 사례관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사례관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례관리가 이제 어떻게 등장하게 됐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197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개별 사회 사업의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탈시설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의 파편화, 세 번째는 복합적인 욕구, 네 번째는 사회적 지지망의 약화, 다섯 번째는 비용 효율성의 강조.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탈시설화 역량. 탈시설화 역량은 이 수용시설에 있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지역사회로 돌아오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탈시설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의 파편화, 프레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이 복지 서비스가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분산되어 있으니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서비스 누락이 또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복합적인 욕구, 컴플렉스 니드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빈곤, 질병, 고립 등 이런 문제가 단일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지지망의 약화.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가족이 핵가족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 간의 돌봄 기능이 약화됐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보완할 방법으로 해서 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 효율성의 강조 해가지고 한정된 그 복지 예산을 이 중복으로 계속 쓰니까 효율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 사례 관리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 사례 관리 등장이 이제 된 배경하고 실제 주체를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탈시설화 운동, 그래가지고 70년대에 들어서 정점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이들이 대규모 그 수용시설에서 나와가지고 지역사회로 돌아오니까 받아줄 준비가 미리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찾지 못해가지고 노숙인이 되든가 아니면 또한 다시 그 시설로 다시 들어가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비스로 하나를 묶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례 관리자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례 관리자가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연방정부 주도의 실험 사업이 시작했다는 거죠. DHEW,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해가지고 DHEW가 등장했죠. 그래가지고 이거 보건교육복지부예요. 보건교육복지부. 현재는 HHS로 되어 있답니다.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해가지고 HHS로 지금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 통합 사업이 시작했는데 시사, SISA 이거는 서비스 인터그레이션 시스템 아키텍처 해가지고 SISA 해가지고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사례 관리의 모델 시초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볼 때는 이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생겼습니다. CMHC,
커뮤니티 멘탈 헬스 센터. 그러니까 미국 용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기니까 한국에서는 약어로 쓰는 거예요. CMHC, DHEW. 이게 뭐 상담론에서도 그렇지만 실천론에서도 지금 전부 약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3년도 연방정신건강센터 건립법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70년대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의료, 주거, 직업훈련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번 밑에 3번째 보면 노인복지법이 이제 나왔는데 올더 어메리칸스 액트 해가지고 노인복지법 관련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70년대 후에 복합적인 그 욕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례관리가 법적 근거를 얻기 시작했다. 그래서 AAA, Area Agencies on Aging, 그래서 지역 노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례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전문 단체의 등장과 표준화, 그래서 사례 관리가 실천 기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 조직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NASW, 이것도 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해가지고 NASW, 미국의 그 사회복지사 협회, 사례관리를 사회복지 핵심 실천 방법론으로서 공식 인정해가지고 윤리 강령까지 만들어서 제정을 했다. 이게 NASW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죠. 그래서 또한 사례관리 학회가 또 생겼죠. 90년대 후에 들어서 미국 사례관리협회 CMSA들이 창립돼서 민간 영역까지 전문성을 확대했다. 그래서 CMSA, 케이스 매니지먼트 소사이티 오브 아메리카, CMSA. 이게 양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HEW, 이제 세부적으로 기관을 살펴보면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DHEW, 미국 보건복지부의 전신이다. 지금 현재는 HHS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전에는 DHEW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정책으로 제도화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1953년도에 설립돼가지고 79년도까지 존속했다. DHEW가. 그 후에 보건복지라는 세 가지 거대 영역을 통합 관리했다. 그래서 서비스 통합 시범 사업을 했다는 거죠. 70년대 초부터 여러 복지 혜택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통합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정책 문서에 명문화하기 시작했다. 그게 국가 차원에서 복지 예산의 효율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산물을 이미 강조했다. 두 번째로 CMHC, 커뮤니티 멘탈 헬스 센터스,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사례관리 실천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꽃을 피우는 최초의 실천 현장이다. 그래서 설립 근거는 63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건립법에 의해서 탄생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규모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환자들이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지닌 병원이 아닌 집 근처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점이 되었다. 그래서 환자가 약을 잘 먹는지, 살 곳은 있는지, 낮 시간에 갈 곳은 있는지 늘 종합적으로 돕는 사례 관리자를 배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사례 관리자가 이들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그 상담자, 내방자를
대신해서 집주인을 설득하거나 직업훈련소를 연결하는 등 적극적인 옹호와 연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DHCW와 CMHC 역사적 상관관계에서 철학적으로 보면은 DHCW는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을 했고 CMHC는 그 자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사례 관리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MHC, DHCW가 지향하던 통합적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의료진,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가 협력하는 다학제간 팀, 인터디시플리너리 팀 적분을 최초로 보편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예산사건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나중에 민간과 비공식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돼가지고 사례 관리의 강점 관점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례 관리가 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 3페이지를 보면은 70년대 사례관리 3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서비스 연결, 비용 억제, 권익공호. 그래가지고 서비스 연결은 흩어진 기관들을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묶었다. 그리고 비용을 억제했다. 중복 소비를 방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권익공호를 또 했다는 거죠.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했다. 그래서 네 번째 4페이지 보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번째 보면 사례 관리자는 상황에 따라서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첫 번째, 직접 서비스 제공자, 사례 관리자, 연결자 및 중개자 역할을 브로커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조정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옹호자, 애드보케이트, 상담가, 다섯 번째, 카운셀러 역할을 합니다. 사례 관리자가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례 관리자가 업무를 할 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서비스는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소통하고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 사회적 정의 기반을 다 통과한다는 거죠. 연결자 및 중개자, 브로커 역할을 하는데요. 필요한 지역사회의 적절한 지원, 병원, 학교, 후원회 등을 찾아 연결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조정자 역할도 하는 거죠.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흐름을 조율한다. 옹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거나 차별을 받을 때 그 입장을 대변해서 서비스를 접근한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서 법과 정의를 차별성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담가 역할을 한다.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되어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는 거죠. 여기 뒤에 이제 5페이지를 보면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세 개의 구조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상담자의 내방자의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러니까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이게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시체계는 적게 보는 거죠. 일상에서 직접 대면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인정과 환경을 본다. 보면은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동료, 종교단체 등 이런 관계를 보고 중간 체계는 환경과 환경 간의 관계.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소통 관계, 병원 의사와 사회복지사의 협력 관계 이걸 보는 거고 외체계 엑소 시스템 외체계인데 그거는 클라이언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부모의 직장관계, 지역사회 복지예산, 복지정책, 대중매체 이런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거시체계는 살고 있는 지역사회 문화, 가치관, 법률, 관습, 그리고 이제 가부장적 문화, 장애에 대한 편견, 자본주의 경제체계 이게 거시적으로 이제
그래서 생태체계 관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의 원인 다각화,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지 않고 불안정한 주거나 부족한 일자리, 사회적 안전망 부족 결과로 이해한다. 개인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다 둘러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 동원의 극대화, 개인의 의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기관 연결해서 촘촘히 안전망을 구축한다. 그것입니다. 순환적 인과관계 이해, 클라이언트가 변하고 힘을 얻으면 다시 환경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역동성을 강조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를 주장했던 분이 이제 유리 브롬펜 브레너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스크바. 근데 나중에 6살 때 가족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학업을 했는데, 코넬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달 심리학 석사학위를 했다. 마지막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학문적 업적과 공헌이 있습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설계. 이는 이제 60년대 미국 정부에서 저소득층 아동 관련 사업인 헤드스타트의 설계자 중에 한 명이다. 헤드스타트의 프로그램 설계. 아동 발달의 단순히 지능 문제가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정책에 맞물려야 한다는 가능성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유리 브로펜 브레너,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계속 5페이지에 이어서 6페이지가 헤드 스타트의 한 사람이라는 거죠. 설계 중에 한 사람. 그 생태계 이론에 정립을 했다. 실험실 안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다층적 구조를 제시했다. 주요 저서는 인간 발달의 생태학. 왜냐하면 이 이론가들이나 학자들 만든 창시한 분들의 양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부 제가 양력을 이 분에 대해서 빼온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주요 저서로는 인간 발달의 생태학, 더 이콜로지 오브 휴먼 디벨롭먼트가 79년도에 이 이론이 집대성한 저서로서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분야의 필독서로 꼽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참고 노트가 이제 붙어 있는데, 브론펜 브레너는 인간을 진공 상태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러시아 인형 마이뇨시카처럼 겹겹이 쌓인 환경 속에 놓인 존재로 보았다. 그래서 러시아 인형 마이뇨시카가 이게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 안에 또 작은 인형 해가지고 인형을 겹겹이 해가지고 꺼내면 또 나오고 하는 이런 걸 마이뇨시카 인형이라는 거죠. 이 사회가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정신 분석에만 머물지 않고 그를 둘러싼 가족, 이웃, 법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실천적 근거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관리의 시각적 표현을 보면은 마트리오시카 구조가 있죠. 브론펜 브레너는 인간 발달의 환경은 겹겹이 둘러싸인 한 세트의 러시아 인형 구조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중의 환경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인형, 개인 미시적 체계 그보다 큰 인형, 중간 외체계 속에 들어가 있고 전체는 가장 큰 인형, 거시 체계 속에 보호되거나 갇혀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밑에 박스를 보면 가장 작은 인형은 미시체계인데 클라이언트 본인, 함께 하는 가족, 매일 만나는 친구를 이제 가장 작은 인형 미시체계로 본 거죠.
두 번째 인형은 중간 체계인데 가족과 학교와의 관계, 동사무소와 병원의 협력 관계를 중간 체계로 보고 네 체계를 보면은 세 번째 인형을 보면은 부모의 직장 환경, 지역사회 복지관의 예산 규모까지 보고 고시 체계는 국가의 복지 법령, 장애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시간 체계 보면 글라이드 생애주기, 사춘기, 노년기 시대 사건 해가지고 이 사회 관리 모든 환경 체계, 생태계 체계를 보면은 마트로시카 인형 구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관리자나 사회복지사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환경, 법령 체계까지 다 컨트롤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